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70대 가구 절반, 저축 1,000만 원 미만.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 절반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엔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스쳤습니다. 마른 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내 통장 잔고처럼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린 평생 집이 있으면 든든하다, 연금만 있으면 걱정 없다며 살아왔죠. 하지만 정작 살아보니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는 병원비 한 번, 갑작스러운 집수리 한 번이면 그 연금이란 것도 집이란 것도 속수무책이더군요. 그래도 집이 자산이잖아. 연금은 꾸준히 들어오잖아.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는지 노후를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률, 고령층 빈곤율 같은 숫자를 쏟아내지만 그 숫자 속엔 우리의 얼굴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병원비로 허리가 휘고 한 번의 고장으로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그 현실을 뉴스는 끝까지 따라오지 않죠. 그렇다면 70세 이후의 삶에서 진짜 나를 지켜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집일까요? 연금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제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안정이란 단어가 얼마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혹시 지금 당신의 통장에도 혹시 모를 나를 위한 현금이 조금은 남아 있나요? 그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평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진짜 노후의 안전망이 무엇인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당신의 내일이 조금은 덜 불안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에게 닥친 아들의 귀가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박정숙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요즘은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시만 있을게요. 그 한마디에 오랜만에 반가움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 표정은 웃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눈가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요. 잠시만 있다 갈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잠시가 얼마나 오래가게 될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래. 잠시면 되지. 쉬었다 가라. 스스로를 달래보며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눈앞에 들어온 건 남은 반찬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위해 국을 끓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국한 냄비에 들어간 재료값이 이제는 하루의 무게처럼 느껴진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둘이 밥을 차리니 쌀이 금세 줄었고 전기세, 가스요금, 수도요금이 예전보다 2배로 뛰었습니다. 혼자 살 땐 느끼지 못했던 생활비의 체온이 이렇게 뜨겁고 묵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식탁 위에 따뜻한 밥 냄새가 피어오를 때면 내 마음 한쪽이 녹아내렸습니다. 한때 아이였던 아들이 엄마, 돈 걱정 말아요. 곧 다시 일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치의 위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열어본 순간
숫자가 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잔액은 조용히 줄어 있었고 그 숫자 하나하나가 내 노후의 초라한 현재이자 아들의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다시 품게 될 줄이야. 그 생각이 마음을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그동안 믿고 살아온 자립이라는 단어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금방 일자리 구할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한 위안인지 알면서도 나는 그 말 속의 금방이 얼마나 먼 시간일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들의 방 불빛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찾고 숨죽여 한숨을 쉬는 소리가 부엌까지 흘러왔습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젊고 나는 이제 노년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닮은 꼴로 불안할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귀가일지도 모른다는 걸. 돌아온 아들이 반가우면서도 그 존재가 곧 현실의 무게가 되는 이 묘한 감정. 이상하게 그날 이후 돈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생활비였는데 이제는 우리 둘이 살아가기 위한 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국 한 그릇, 전기 히터의 온기, 그 모든 것이 흐르는 현금 위에 놓여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죠. 집만 있으면 걱정 없다. 연금이 나오니까 든든하지. 그 말들이 얼마나 허무한 소리인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은 밥을 주지 않았고 연금은 내일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부엌에서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안정이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거구나.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진짜 시련이 내 몸에서 찾아오기 시작한 게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공기가 목에서 멎었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딱딱한 문이 잠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고 눈앞은 희미한 안개처럼 뿌옇게 변했습니다. 괜찮겠지. 잠깐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려던 순간 세상이 빙글 돌더니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숨 쉬어요. 119 부를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내 손을 꼭 쥐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하게, 그러다 점점 커지고 그 소리가 내 심장의 박동과 뒤섞여 울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머리맡에서 삑삑하는 기계음이 내 숨 대신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곁에 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응급시술로 관을 넣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그 말을 들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이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는 생각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퇴원 수속을 밟을 때 간호사가 건넨 청구서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총 456만 원. 보험이 있다 해도 그건 나중에 받을 돈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장 내야 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갑엔 10,000원짜리 몇 장뿐. 통장을 떠올렸지만 잔액은 그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한도가 남아있을까? 계산대 앞에서 속으로 몇 번이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픈 몸을 치료할 자유조차 줄어드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보험 처리됩니다. 병원 직원의 말이 그렇게 냉정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의 돈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돈이란 걸 당신은 모를 거야. 퇴원하던 날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한순간이라도 늦었으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놀라게 했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프면 안 되겠구나. 몸이 회복돼도 돈 걱정이라는 병은 다시는 나을 수가 없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며칠 새 몇 년은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돈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피부의 주름보다 깊은 것은 불안이라는 그림자였습니다. 며칠 동안은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약을 챙겨 먹으며 내 몸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이젠 진짜 건강을 지키며 살아야지. 조금 덜 쓰더라도 아껴야지. 그렇게 결심했지만 세상은 내 결심 따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며칠째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잔잔한 빗소리가 이어졌고 그 소리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무렵이었죠. 커피를 내리려 주전자를 들던 순간 어디선가 뚝 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곧이어 머리 위에서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설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천장 한쪽이 어둡게 젖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대보니 습기가 스며들며 합판이 눅눅하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며 한 번도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붕이 새기 시작하다니 사다리를 가져다 천장을 살짝 밀어 올리자 묵은 합판이 갈라지며 숨겨져 있던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내 통장이 함께 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급히 대야를 몇 개 놓고 수건으로 물을 닦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있었더라면. 입 밖으로 새어나온 그 한마디가 허공에 흩어지듯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는 천장을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분 보수로는 안 됩니다. 전면 교체해야 해요. 견적서를 건네받자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320만 원. 말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싸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는 미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요. 지붕 전체를 안 갈면 또 세요. 그 말에 더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지붕에서 새는 건 빗물뿐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와 통장의 잔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야를 놓고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내 속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지붕이라는 건 평생 나를 지켜주는 집의 얼굴인데 그 얼굴이 이렇게 허물어질 줄이야. 나는 늘 집이 있으면 든든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깨달았습니다. 집은 지켜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돈을 삼키는 괴물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 집을 팔 수도 없고 당장 수리를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남긴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의 돈으로 기사에게 계약금을 건넸죠. 손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희한하게도 마음이 시리면서도 덤덤했습니다. 이게 노후라는 거구나. 사는 게 돈과의 싸움이 되는 시기. 그날 이후 집안 구석구석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때는 안정의 상징이었던 벽과 천장이 이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커피를 다시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불현듯 떠오른 한 사람. 이 집을 함께 세우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없다는 사실이 그 어떤 지붕의 구멍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나는 그렇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구멍은 지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빈자리였다는 걸. 그리고 그 빈자리는 곧 남편이 남기고 간 또 다른 현실의 무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거실 한쪽 의자에는 그가 앉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지금이라도 나왔어 하며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그가 떠난 첫 해는 매일같이 집안의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그의 흔적이 가득했으니까요. 옷장 속에 개켜진 와이셔츠, 책장 맨 위에 먼지 쌓인 안경 케이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머그컵 하나. 그 어떤 것 하나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퇴직금과 보험금은 병원비와 장례비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래된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그래도 집이 있으니 다행이에요. 그 말이 그때는 위로 같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잔인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집은 있지만 그 안을 지탱할 생활비가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살 땐 몰랐습니다. 둘이 나누던 공과금, 식비, 보험료 같은 것들이 혼자가 되면 전부 내 몫이 된다는 걸. 전기세 고지서에 적힌 금액 하나가 이토록 크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세탁기에서 돌아가는 물소리조차 이젠 돈으로 들리기 시작했죠. 은행에서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잠시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한 달의 생활비, 약값, 관리비를 내고 나면 통장에는 다시 0에 가까운 숫자만 남았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부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 그래도 나보다 오래 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목구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밤이면 남편이 쓰던 의자에 앉아 그가 생전에 쓰던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이런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는 꼭 비상금으로 남겨둘 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그가 지금 내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나 없이도 버텨야 해. 당신.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이 줄어들수록 나는 점점 더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묘하게도 그의 부재는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가장이구나. 그 사실이 외로웠지만 동시에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청구서에는 내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 사소한 글자 하나가 이제 내 인생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동정도 기다림도 없이 묵묵히 내 앞에 새로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비와 공과금, 수리비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통장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작은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벽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자존심과 생존, 그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 위에서 나는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번엔 시집간 딸에게 조심스레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환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응, 잘 지내지. 근데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말이다. 끝부분이 스스로도 들릴 만큼 작게 묻혔습니다. 딸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생활비요? 엄마, 얼마나 필요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깐 겹쳤어. 다음 달엔 괜찮을 거야.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잠깐 들릴게요. 김치 좀 가져가려고 했어요. 딸의 말에 나는 괜히 반가운 척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밥이나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자존심이 천천히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딸이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안에는 김치, 달걀, 쌀, 그리고 작게 접힌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그거 그냥 조금 넣어뒀어요. 언제든 필요할 때 쓰세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반찬을 덜어주고 내 잔에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단순한 손길이 돈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날 밤 딸이 돌아간 뒤 나는 오래도록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기대야 할 순간이 오는 법이니까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진짜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이웃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요즘 뉴스 봤어요? 집 팔지 않아도 연금처럼 돈 받을 수 있대요. 주택연금이라나? 그건 어쩐지 긴 겨울 끝에 찾아온 첫 봄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그 이웃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 팔지 않아도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그런 게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피어오르던 희망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혹시 주택연금이란 거 들어봤니?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TV에서 봤어요. 그거 신청하면 집을 팔지 않아도 매달 생활비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한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다음 달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구청 근처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대기표를 뽑으며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런 걸 알아보게 될 줄이야. 어쩐지 쓸쓸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용기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집을 팔지 않고도 그 가치를 조금씩 나눠서 받는 제도예요.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 월마다 일정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가볍게 쉬어졌습니다. 마치 오래 조인 허리띠를 하나 푸는 기분이었죠.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 기준이면 한 달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안심. 그건 거창한 부자들의 여유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소박한 평온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봄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으며 이제 괜찮다는 듯
나를 토닥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숨통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봄동을 조금 사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 원두도 한 봉지 샀습니다. 작은 봉투에 계산을 하며 오랜만에 내가 쓸 돈을 쓴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그날 밤 식탁 위에 앉아 은행 서류를 다시 펼쳐보며 다이어리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노후의 진짜 위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당장 쓸 현금이 없을 때 찾아온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펜 끝이 멈추자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불안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창문 밖에선 봄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마치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통장 잔액을 보며 가볍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그 단순한 흐름이 내 마음의 평온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도 연금도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현금의 숨결이란 걸. 지금 내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견디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사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덕분에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이 많지는 않지만 아침에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묘하게 안심이 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하던 불안 대신 오늘은 뭘 해먹을까 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고지서를 받아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릴 때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오릅니다. 어쩌면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주는 마음의 크기가 진짜 풍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든든한 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지켜주는 벽이기도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짐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연금 역시 숫자로만 보면 든든하지만 필요한 순간엔 그 숫자가 손끝에 닿지 않는다는 것도요.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지금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단 10만 원이라도 손에 쥘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돈은 나의 방패이자 숨결이 됩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돈은 단지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작은 등불이라는 걸. 그 등불이 켜져 있는 한 인생의 밤길도 그리 어둡지 않다는 걸요. 가끔 딸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요즘은 좀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괜찮아.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이 이제는 거짓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불안한 내일을 상상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창밖 감나무 가지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심은 그 나무는 한때 앙상하게 마르기만 했지만 이제는 다시 푸른 잎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 나무처럼 한 번 시들었어도 다시 피어날 수 있구나. 이제 나는 압니다. 노후의 행복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돈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그 작은 현금의 흐름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는 걸. 당신은 어떠신가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이 손안에 있나요? 혹시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흐르는 돈을 만드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빛 하나라도 남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다음 봄날을 함께 걸어가요. 우리의 노후가 더는 외롭지 않도록